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트럭에 치여 그렇게 허무하게 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였죠. 시장 한 구석 건어물 가게, 그곳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멸치와 오징어 냄새에 절어 살았어요. 손님들은 저를 멸치 아줌마라고 불렀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울에서 증권회사 다니는 아들. 그 아이만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혼자여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멸치를 다듬던 손을 멈췄어요. 아들이 데려온 그 아이를 처음 봤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예쁜 아이였어요. 어서 와요.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죠? 서울에서 여기까지 3시간은 걸렸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 차도 안 막히고 편하게 왔어요. 오히려 드라이브하는 기분이었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아이였습니다. 눈이 맑았어요. 아들이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서연이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대학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더 잘해주고 싶어요. 그래? 일찍 고생했네. 앞으로는 우리가 가족이니까 외롭지 않을 거야. 저는 며느리를 다시 봤습니다. 그냥 보통 아이처럼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준수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서 준수 씨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셨다고요. 저도 이제 가족이니까 어머니 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뭘 도와? 너희들 잘 사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만 잘 지내.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제게 인사를 했어요. 정중하게 저를 올렸죠.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명절이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서 그 많은 거 다 하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저도 이제 며느리인데 당연히 같이 해야죠.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만해. 일도 하면서 무리하지 마. 에이, 아니에요. 제가 일찍 내려갈게요.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갈비찜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리는 좀 해요. 회사에서도 막 다들 제 도시락 보고 어떻게 만들었냐고 물어봐요. 어머니한테도 한번 제 솜씨 보여드리고 싶은데. 며느리는 약속대로 하루 먼저 내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거들었어요. 손이 빨랐죠. 어머니, 이 나물은 참기름 넣어요? 들기름 넣어요? 친정엄마는 들기름 넣었던 것 같은데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참기름 넣어. 조금만.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네, 알겠어요. 그럼 이 호박전은 어떻게 부쳐요? 두껍게 부쳐요? 얇게 부쳐요? 저는 얇은 게 더 바삭해서 좋던데. 어머니는 어떻게 드세요? 얇게 부쳐야 맛있지. 너도 얇은 거 좋아하는구나. 입맛이 비슷하네. 며느리는 금방 배웠습니다. 일을 잘했어요. 함께 일하니 명절 준비가 수월했죠. 시장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괜찮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살림 잘하고 예의 바르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혼자 걸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서울의 아들 내외가 잘 살고 있으니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요.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아이 소식은 없었어요. 저는 묻지 않았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물었습니다. 언제 손주 볼 거냐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병원 다니고 있어요. 시험관도 3번이나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서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렇게까지 했구나. 너무 마음 쓰지 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서연이한테도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자기 때문이라고 밤마다 혼자 울고 있어요. 제가 괜찮다고 해도 계속 그래요. 그 후로도 1년이 더 지났죠. 저도 기다리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며느리 힘들까봐 표현도 하지 않았죠. 겉으로는 아이 없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방금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아직 못 믿겠는데 진짜래요. 8주래요.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정말이니? 정말? 아이고 세상에. 네, 어머니. 저 엄마 되는 거예요. 드디어 엄마가 되는 거예요. 7년 만에요. 어머니, 저 너무 무서워요. 잘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기뻐서 계속 눈물만 나요. 이게 꿈이 아니죠? 저는 전화를 들고 울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서요. 7년 만이었어요. 2월의 추운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어요. 처음 손자를 안았을 때 참 작고 따뜻했죠. 분만실 앞에서 10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계속 서성거렸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우리 둘 다 울었죠. 어머니, 기다려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 진짜 부모가 됐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어머니, 이 아이 좀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작아요. 진짜 계속 보고 있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요. 제 아이 맞죠? 얼굴이 너 닮았네. 눈매가 똑같아. 어머니한테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는데. 손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죽은 남편이 보고 싶었어요. 당신 손자가 이렇게 예쁘다고 말해주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요. 창밖은 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웃었어요. 이제 정말 소원이 없었죠. 그때는 그랬습니다. 어느덧 손자 돌이 지났어요. 그 후부터였죠. 아들 부부가 뜸해지기 시작한 게요. 추석이 왔는데도 안 왔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전화를 했죠. 추석인데 안 오니? 지호 보고 싶은데. 지호 많이 컸겠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엔 좀 서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다음에 갈게요. 무슨 일 있니? 많이 아파? 병원은 가봤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해요. 육아가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 걱정 마세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숨이 가쁜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죠. 설날도 추석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해외 출장을 간다고요. 변명 같았죠. 3월이었습니다. 손자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제 막 걷기 시작할 나이였죠. 반찬을 만들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로요. 깻잎 장아찌, 연금조림, 버섯볶음, 오이 소박이, 보온 가방 2개가 가득 찼죠. 아파트 현관 앞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12시 정오였어요. 준수야, 나 지금 너희 집 앞이야.
반찬 좀 가져왔어. 서연이 좋아하는 걸로 잔뜩 했어. 어머니, 갑자기 왜 미리 말씀하시지? 저 지금 회사에요. 토요일인데 회사 갔니? 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니 집에 아무도 없어요. 서연이도 지호 데리고 백화점 갔어요. 문화센터 수업 있대요. 그래? 무슨 수업인데? 음악 놀이 같은 거요. 요즘 애들 그런 거 시킨대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1234예요.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 죄송해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기도 전에 아들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집안은 어두웠죠. 커튼이 다 쳐져 있었어요. 낮인데도 전등을 켜야 했어요. 거실이 너무 조용했죠. 아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기차 레일이 거실 바닥에 깔려 있었고요. 곰인형이 소파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기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죠. 우유 한 통, 계란 몇 개, 김치통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제가 만든 반찬을 넣었습니다. 깻잎장아찌, 연근조림, 버섯볶음, 오이 소박이.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자주 찾던 것들이었죠. 냉장고가 조금 차 보였어요.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은 된 것 같았어요. 커피잔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요. 이상했죠. 손자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이 침대가 있었어요. 이불은 개지도 않은 채였고요. 옷도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벽에 백일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손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런데 액자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요.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아들이 저를 피하는 걸까요? 혹시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인가?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든데 제가 부담을 준 건 아닌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건가? 그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어요. 답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요. 언젠가는 다시 연락이 오겠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새벽 3시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죠. 품에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는 자고 있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초췌했죠. 어머니, 지호 좀 맡아주세요. 당분간만요. 무슨 일이니? 이 새벽에. 그냥 좀 급한 일이 있어서요. 며칠만 부탁드려요. 아들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는 어디 있어? 왜 이 시간에 너 혼자 애를 데리고 왔어? 나중에요. 말 좀 해봐. 너희 무슨 일 있는 거야? 싸웠어?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아니에요, 싸운 거. 그럼 뭐야? 왜 이렇게 날 피하고 집에도 안 오고? 서연이가 내가 불편하다고 하니? 아니에요. 서연이는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내가 뭘 잘못했으면 사과하마. 그러니까 제발 말을. 어머니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예요. 아들이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자를 꼭 안은 채로요. 서연이가 아파요. 많이 아파요. 뭐? 얼마나 아픈데? 췌장암이에요. 말기예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췌장암이라뇨. 그 젊은 아이가요. 아니, 치료는... 치료는... 전이가 많이 됐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서 있었어요. 지금은 어디 있니? 병원이요. 응급실에. 오늘 갑자기 쓰러져서 지금은 안정을 찾긴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손자가 잠결에 칭얼댔습니다. 아들이 아이를 토닥였어요. 그 손이 너무 떨렸죠.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손자를 제가 받아 안았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어머니, 앞장 서라.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에 서울은 텅 비어 있었어요. 손자는 제 품에서 곤히 자고 있었죠. 창밖의 풍경이 계속 뿌옇게 번졌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아들이 멈췄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놀라지 마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며느리를 봤어요. 그 예쁘던 아이가 뼈만 남아 있었죠. 머리카락도 거의 없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요.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제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요. 아들이 제 옆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어요. 며느리를 내려다보면서요. 이 아이가 제게 처음 인사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밝게 웃으며 어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요. 손자가 제 품에서 칭얼댔습니다. 저는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차라리 제가 저기에 누워 있었어야 했습니다. 아직 며느리가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버티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그 순간에도 저는 기적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되는 어느 날 의사가 말을 했죠. 준비를 하라고요. 오후 4시쯤이었어요. 며느리가 눈을 떴죠.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제 손을 찾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죠. 지호. 손주 이름이었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알았어. 지호 걱정 마. 응? 아무 걱정하지 말고.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겨우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제 손바닥에 썼습니다. 감사. 마지막 힘을 다 쏟는 것 같았죠.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자를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보았습니다. 손을 들려고 했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아이를 가까이 데려갔죠. 며느리가 아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요. 마치 그 얼굴을 가슴에 새기려는 것처럼요. 아이가 작은 손을 뻗어 엄마 얼굴을 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손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심전도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병실을 채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참고 있던 것들이 무너졌어요. 뜨거운 것이 쏟아졌죠.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오후 4시 37분,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제 손바닥에 감사라는 글자를 남기고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웃고 있었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죠.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안타깝네요. 애가 아직 어린데 어떡해요.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일찍? 다들 같은 말을 했어요. 젊은 나이, 어린 나이, 안타까운 죽음. 100번쯤 들었죠. 아들은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에게 인사는 했지만 혼이 없었어요. 그저 몸만 움직이는 것 같았죠. 저는 손자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이상한 곳에 와서 불안한지 계속 칭얼댔어요. 엄마를 찾는 듯 고개를 돌렸죠. 괜찮아, 괜찮아. 3일장이 끝났습니다. 화장을 했어요. 며느리는 작은 함에 담겼죠. 납골당으로 가는 차 안이었습니다. 아들이 유골함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은 봄이었는데 차 안은 겨울이었죠. 저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자가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렀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야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와 화장실로 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그제야 울음을 쏟았어요. 그의 봄은 참 잔인했습니다. 장례 후 저는 서울 아들 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손자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일주일 휴가 후 복직했죠. 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침이면 넋이 나간 채로 옷을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손이 헛돌았어요. 제가 다시 매줘야 했죠. 밥이라도 먹고 가. 토스트라도. 괜찮아요. 커피라도 한 잔. 네. 대답만 하고 나갔습니다. 커피는 식탁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녁 8시쯤 돌아왔습니다. 양복이 구겨진 채로요. 저녁 먹어야지. 국 끓여놨어.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좀 먹어. 한 숟가락이라도. 아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놓았어요. 그리고 일어났죠. 방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없었죠. 한밤중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가 봤습니다. 아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요. 불도 켜지 않고요. 잠이 안 오니? 아들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자. 감기 걸려. 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주말이었습니다. 아들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되도록요. 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야지. 지호가 아빠 찾아. 네. 밥이라도 먹어야지.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나왔어요. 수염이 덥수룩했죠. 거실로 나온 아들이 손자를 봤습니다. 아이가 아빠를 보고 팔을 뻗었어요. 아들이 아이를 안았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를 안고만 있었죠. 손자가 칭얼댔습니다. 놀아달라는 듯이요. 하지만 아들은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멍하니 아이를 바라만 봤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닮았어요. 그래, 눈이 똑같네. 서연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 애를 키워요? 저 혼자 어떻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라갔어요. 밥을 거의 안 먹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면서요. 어머니, 저 오늘 큰 실수했어요. 거래처 계약 다 망쳤어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요. 전 대체 왜 이럴까요? 구제불능인가 봐요.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현관에서요. 어깨가 떨렸어요. 일어나. 방에 가서 자. 저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방까지 부축해서 데려갔어요. 아들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죠. 엄마, 혹시 제가 큰 잘못을 했어도 엄마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 미안해요.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 저 말의 의미를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나서였습니다. 아들이 늦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연락도 없었죠. 손자를 재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주차장이 보였어요. 거기서 기다렸죠. 11시쯤이었을까요? 검은색 외제차가 들어왔습니다. 비싼 차였어요. 조수석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내렸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죠. 운전석에서 여자가 내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어요. 긴 머리에 날씬한 몸매였죠. 여자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았어요. 아들을 꼭 안았죠. 아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부하지도 안아주지도 않고요. 그냥 서 있었어요. 여자가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죽은 지 겨우 넉 달인데요. 벌써 다른 여자라니요. 여자가 아들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여자가 다시 차에 탔습니다. 차가 나가는 걸 봤어요. 아들은 한참 서 있다가 들어왔죠. 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지친 얼굴이었죠. 늦었네. 네, 좀 일이 있었어요. 밥은? 먹고 왔어요. 아들이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준수야, 네, 아니다. 피곤할 텐데 쉬어라. 저는 참았어요. 묻지 않았죠. 아니, 물을 수 없다는 게 더 맞겠네요. 아들 입에서 나오면 안 될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밤새 뒤척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손자에게 죽을 먹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제 본 그 여자가요. 아들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맸어요. 평소와 다름없었죠. 오늘은 일찍 들어오니? 글쎄요. 될 수 있으면요. 지호가 아빠 기다려.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들이 나간 후였습니다. 방을 정리하러 들어갔어요. 침대 옆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죠. 그냥 닫으려다가 봤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며느리 사진이었죠. 웃고 있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혹시요, 정말 혹시 말입니다. 며느리가 살아있을 때부터 만났던 건 아닐까요?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요. 우리 아들이 그런 아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의심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안던 모습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죠. 처음 만나는 사이는 그렇게 앉지 않아요.
그렇게 편하게 기댈 수 없어요. 하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묻기 전에는 말이죠.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또 늦었어요. 9시가 넘어서 들어왔죠. 저녁은 먹고 왔어요. 누구랑? 혼자요. 거짓말 같았습니다. 셔츠에서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여자 향수였어요.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냐고요. 언제부터 만났냐고요. 하지만 못 물었습니다. 두려웠어요. 지금 이 아이한테는 자기 아빠뿐이 없는데요. 그날 밤도 못 잤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미안했죠. 죽기 전 자기 아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요. 제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토요일 밤이었어요. 아들이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했죠. 저는 다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또 그 여자 차를 타고 올까 싶어서요. 창문에서 아파트 차량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기 서서 지켜봤죠. 아들을 기다렸어요. 10시 반쯤이었습니다. 검은 외제차가 들어왔어요. 저번에 봤던 그 차였습니다. 차가 멈췄죠. 조수석 문이 열렸어요. 아들이 내려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급하게 내렸죠. 아들을 따라왔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불렀나 봅니다. 아들이 멈춰 섰어요. 돌아봤죠. 여자가 아들 앞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두 손을 꼭 잡고 울기 시작했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아들 손을 놓지 않았죠. 아들이 여자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달래는 것 같았어요. 뭔가 간절히 말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아들을 올려다보며 또 뭔가 말했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뺐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었어요.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단순한 회사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저렇게 울면서 손을 잡는 사이는요. 보통 사이가 아니에요. 저는 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들을 기다렸죠. 오늘은 꼭 따져 물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젠 확인해야 했어요. 그 여자가 누구인지요. 왜 만나는지요. 무슨 사이인지를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바로 아들을 불렀어요. 앉아. 아들이 멈췄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뭔가 느꼈나 봅니다. 아들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죠. 그 여자 누구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대답해. 매일 데려다주는 그 여자 누구냐고. 새로 만나는 사람이야? 연애하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제 속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폭발했어요. 대답을 해. 서연이가 죽은 지 몇 달이나 됐다고. 겨우 넉 달이야. 넉 달. 그런데 벌써 다른 여자를 만나? 일어섰습니다. 아들 앞으로 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이가 불쌍하지도 않어? 그렇게 너만 믿고 갔는데. 지호도 아직 이렇게 어린데.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그게 저를 더 미치게 했죠. 설마 서연이 살아있을 때부터 만났던 거야?
그런 거야? 대답을 해, 대답을! 제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들의 등을 때렸어요. 한 대, 두 대 계속요. 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서연이가 아파서 죽어가는데 너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단 말이야?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죠. 서연이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데, 죽으면서까지 너 걱정했는데, 지호 아빠라고 잘 부탁한다고. 그런데 너는 아들을 때리다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이가 불쌍해서 어떡해. 그 착한 아이가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서러워하겠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며느리 이름을 부르면서요.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화내지도 변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만 봤습니다. 텅 빈 눈으로요. 마치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요. 변명이라도 해봐. 아니라고 말해봐. 왜 가만히 있어? 대답을 해. 준수야, 제발 아니라고 말을 해. 응? 아니라고.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그저 바닥만 보았죠. 그 침묵이 저를 더 미치게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나 다름없었어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울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불쌍해서요. 아들을 원망하며 울부짖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으로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아파요. 뭐? 무슨 소리야? 저도 암이에요. 순간 울음이 멎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아들을 봤어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죠. 간암이에요. 서연이보다 먼저 발견됐어요. 작년 여름에 회사 건강검진에서 나왔어요. 그게 무슨... 너 지금 무슨 소리를...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기어서 아들에게 갔어요. 거짓말이지? 네가 무슨 암이야? 멀쩡한데. 항암 치료 받았었어요. 처음엔 좋아졌어요. 그런데 서연이 죽고 나서 재발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복막까지 전이 됐어요. 더 이상 손 쓸 수 없대요. 병원에서도 포기했어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흔들었어요. 거짓말이라고 해. 준수야, 차라리 바람 피운 거라고 말해. 그 여자랑 사귀는 거라고 해. 제발.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옷깃을 잡고 애원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한 거짓말이라고요. 죄송해요, 어머니. 준수야.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혼자 준비했어요. 어머니 놀라실까봐.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요. 시한부예요. 3달이래요. 길어야 3달. 안 돼. 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꼭 안았어요. 놓으면 정말 가버릴 것 같아서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어머니, 왜 이제야 말해? 왜 혼자 끙끙 앓았어? 왜 진작 말을 안 했어? 오열했습니다.
아들을 안고 울었어요. 이건 꿈이어야 한다고 제발 꿈이라고요. 병원 다시 가자. 다른 병원도 가보자. 요즘은 의학이 좋아졌어. 살 수 있어. 다 가봤어요. 대학병원 3군데나 다 똑같은 말만. 아들이 제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도 못 지키고 이제 저까지 정말 죄송해요. 아들도 잃는구나. 정말 이제 나 혼자가 되는구나 싶었어요. 이런 법은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며느리의 마지막 손처럼요.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물었죠. 그럼 그 여자는 누구야? 매일 데려다 주던.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지예요. 회사 후배, 대학 후배이기도 하고 서연이랑도 친했어요. 후배? 네, 증권회사에서 재무 상담하는 애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후배가 매일 데려다 주고 울고 그랬는지요.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랑 지호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보험금이랑 퇴직금, 예금 정리하는 거요. 아들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다 정리해놨어요. 생명보험 3개, 안보험 2개, 지호 학자금 보험도 드러났고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수익자예요.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는지요. 집도 제 명의예요. 작년에 전세에서 매매로 바꿨어요. 제가 죽으면 어머니가 상속 받으시고 팔면 15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회사 퇴직금하고 다 합치면 지호 대학 졸업까지는 충분할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서류가 젖었어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네가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저도 살고 싶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아들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지가 도와주고 있어요. 서류 작성이랑 세금 문제랑. 혼자 하기 힘들어서요. 그 애도 서연이 잃고 힘들어했어요. 친한 친구였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그 여자가 울었는지요. 왜 아들을 붙잡고 울었는지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아들을 봤어요. 왜 혼자 다 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 힘드실까봐 서연이 일도 있고 제 일까지 알면 못 견디실 것 같아서. 아들이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한테 지호 맡기고 가서 죄송해요. 저는 아들을 다시 안았습니다. 뼈만 남은 등이 만져졌어요. 언제 이렇게 마른 건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죽음을 혼자 준비한 아들이요. 너무 불쌍했어요. 저는 아들을 놓지 못했습니다. 계속 안고 있었어요. 놓으면 정말 갈 것 같아서요. 안 돼. 네가 어떻게 나보다 먼저 가? 내가 먼저 가야지. 어머니, 나도 데려가. 너 가면 나도 따라갈 거다. 아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를 떼어놓고 똑바로 봤어요. 어머니는 죽으면 안 돼요. 자식 먼저 보내는 엄마가 어디 있어? 그래도 안 돼요. 지호가 있잖아요. 그 애한테 이제 어머니밖에 없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생각났어요. 어머니, 부탁이에요.
지호 키워주세요. 그 애가 크는 거 봐주세요. 네가 키워야지. 네 아들이잖아. 제발요. 어머니, 저 부탁이에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앞에서요. 지호가 대학 가는 것도 봐주세요. 취직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그 애가 아이 낳으면 어머니가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준수야. 어머니가 봐주세요. 제 대신, 서연이 대신 부탁드려요. 아들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절을 하듯이요. 일어나. 이러지 마. 약속해 주세요. 지호 끝까지 키워주겠다고. 그래야 저도 편히 갈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너무 말랐어요. 눈만 커다랗게 남았죠. 알았어. 키울게. 내가 키울게. 약속이에요. 그래. 약속할게. 지호 대학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아이도 보고. 아들이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은 후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또 울음이 났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방에서 잤어요. 아들 옆에 누워서요. 어렸을 때처럼요. 아들이 무서운 꿈을 꾸고 제 방에 왔을 때처럼요. 어머니,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어둠 속에서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어요. 더는 집에서 버틸 수 없었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였어요. 아들이 눈을 떴죠. 저와 손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아빠 소리만 반복했죠. 아들이 아이를 봤습니다. 웃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저 눈으로만 바라봤죠. 아들이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을 들 힘이 없었어요. 손가락만 겨우 움직였죠. 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아직 살아있었죠. 괜찮아. 다 괜찮아. 편히 가. 엄마 믿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 줄기 눈물이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오전 7시 32분. 아들이 떠났습니다. 38의 나이로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아들의 영정사진을 골랐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몇 년 후 봄에 찍은 사진이었죠. 아직 건강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와 손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세 사람이 웃고 있었죠.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회사 사람들, 친구들, 친척들, 다들 너무 젊은 나이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3일장이 끝났습니다. 아들을 화장했어요. 며느리 옆에 모시기로 했죠. 납골당에 갔습니다. 며느리함 옆에 아들함을 놨어요. 이제 둘이 함께 있게 됐죠. 그때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예요. 5살 때였나요?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이었어요. 넘어지고 또 넘어졌죠.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어요. 엄마, 아파. 괜찮아. 엄마가 불어줄게. 호, 호. 그렇게 불어주면 아들이 웃었어요. 금방 나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중학교 입학식 날도 생각났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들이 어찌나 어른스러워 보였는지요. 사진을 수십 장 찍었어요.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아들의 목소리. 엄마, 나 붙었어. 서울대 붙었어. 증권회사 입사하던 날 양복 입은 아들이 참 멋있었어요. 이제 정말 어른이 됐구나 싶었죠.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손을 잡고 입장하던 아들.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손자를 처음 안던 날. 엄마,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아빠가 됐어요. 그때 아들의 눈물을 잘 기억합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감격의 눈물이었죠. 그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8년이라는 시간이요. 한순간처럼 지나갔어요. 저는 두 개의 함을 바라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함이었어요. 작은 함 속에 들어간 두 사람이요. 손자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칭얼거렸어요. 낯선 곳이 무서운가 봅니다. 저는 아이를 안았어요. 이제 이 아이만 남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아이요. 가자. 이제 집에 가자.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봄날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죠. 아들이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좋아했고요. 하지만 그들은 이제 없었어요. 저는 손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약속했으니까요.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우겠다고요. 그게 아들의 마지막 부탁이었으니까요. 4년이 지났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거실이었어요. 저는 아들 부부 사진을 보고 있었죠. 웃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손자 100일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겠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많이 울지 않아요. 그래도 가끔은 이렇게 눈물이 났죠. 시계를 봤습니다. 1시 반이었어요. 서둘러야 했죠. 유치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른 엄마들 사이에 서서요. 문이 열렸어요.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손자가 보였어요. 6살이 된 지호였죠. 할머니!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제 품에 안겼어요. 이제는 제법 무거웠죠. 재밌게 놀았어? 응, 오늘 그림 그렸어. 할머니 그렸어. 그래? 할머니 예쁘게 그렸어? 응, 제일 예쁘게.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삐뚤빼뚤한 그림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이 보였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이가 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종알종알 말을 했죠. 할머니, 나 커서 의사 될 거야. 그래? 왜? 아픈 사람 낫게 해주려고. 할머니도 안 아프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가 의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할머니, 나 안아줘. 그래. 지호를 안아주었습니다.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아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죠. 그 안에서 며느리 얼굴과 아들 얼굴이 함께 보였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